네,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서울시 구급 11번부터입니다.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계획, 행정계획에는 변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국민의 신뢰 보호를 위하여 계획 보장 청구권이 널리 인정된다. 항상 행정계획 문제가 나오게 되면요. A라는 계획이 B라는 계획으로 변경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A라는 계획이 상대방 국민에게 수익적인, 그리고 B라는 계획은 침익적인 계획이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랬을 때 지금 계획보장 청구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행정계획과 관련된 공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고요. 하나는 계획보장 청구권, 하나는 계획 변경 청구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획 보장 청구권 같은 경우라는 비계획에 대한 취소송, 즉 직접 취소를 제기하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계획 보장 청구권이 되는 것이고, 계획 변경 청구권은 다시 A 계획으로의 재변경을 신청했다가 그것이 거부당했을 때 거부 처분 취소를 제기하면서 주장하는 공권이 바로 계획 변경 청구권이 됩니다. 계획 변경 청구권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대로 신청권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계획 변경 신청권이 인정돼야지 절차적 권리, 계획 변경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실체적 권리, 이와 같은 논의들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보장 청구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획 보장 청구권의 핵심은 무엇이 되느냐? 계획 존속 청구권이 됩니다. 그래서 A 계획을 그대로 존속시켜 달라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계획 존속 청구권이 그 핵심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도 대상 조치 청구권이라거나 계획 이행 청구권, 손해 전보 청구권, 이렇게 추가로 세 가지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획 이행 청구권이라는 것은 계획을 우선 집행해달라라는 집행 청구권의 내용과 함께 집행을 하는 경우에 원래 입안 결정 고시된 대로 그대로 준수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계획 준수 청구권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계획 집행 청구권과 계획 준수 청구권을 합쳐서 우리가 계획 이행 청구권이라고 하죠. 이와 같은 계획 보장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이 될 수가 없고요. 다양한 이익을 고려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정이 될 수가 없고, 그나마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바로 손해 전보 청구권 중에서 손실보상 청구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손실보상 청구권을 협의의 계획 보장 청구권이라고도 합니다. 다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계획 존속 청구권이라는 핵심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게 되면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A 계획을 그대로 존속시켜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널리 인정될 수가 있겠는가? 앞부분에서 아니라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변화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죠. 변화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는요, 바뀔 수가 있다, 존속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죠. 이 문제 안에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이익 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위협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익 형량의 고려사항을 일부 누락하였거나 중요한 관계 이익이죠. 이익 형량에 있어서 정당성, 보통 이제 객관성 정당성이 결여된 것만으로는 위협하다고 볼 수 없다. 세 가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계획 재량은 일반 재량, 즉 행정 재량과 비교했을 때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죠. 그런 것을 우리가 형성의 자유라고 얘기를 하고요. 따라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불문법 원리 외에도 형량 명령 원리라는 특유의 한계 법리가 적용됩니다. 형량 명령 원리에 위반하게 되면 계획 재량은 재량의 하자가 인정될 수가 있을 텐데, 그 형량의 하자, 형량 명령 원리에 위반되는 경우를 첫 번째 게 바로 형량의 혜택, 두 번째 게 바로 형량의 흠결, 세 번째 것을 우리가 오형량이라고 하고 판례도 그대로 판시합니다. 그래서 형량의 하자의 내용은 세 가지가 있고 뒤에 두 가지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행정행위에 비해서 행정수행에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되는, 정확한 표현으로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판례가 이제는 재량이라는 표현보다는 형성의 자유라는 표현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이제 형량명령 원리 위반될 때 종래에는 재량의 일탈남용이라고 했었지만 지금은 정확하게 형량의 하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종전 판례대로 출제하시는 옛날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재량권, 재량의 하자 이렇게 표현해도 그냥 우선은 맞는 걸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행정계획은 항고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행정계획 중에서 구속적 계획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항고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계획처분이 맞습니다. 비구속적 계획은 그렇지 않을 테고,
되고, 대표적인 케이스로 도시관리계획, 도시군 계획을 생각을 해보세요.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속적 계획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겠죠. 1번, 네, 1번만 풀려고 제가, 끝내려고 했는데 2번을 풀겠습니다. 12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의무행 확보 수단 말하는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전통적 의무행 확보 수단, 원래 있었던 것은 행정 강제와 행정 벌과 이렇게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강제 집행 나오고 있는데요. 행정 강제 쪽에 있어서는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상 강제 집행과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행정상 즉시 강제가 있을 수 있고요. 행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법령에 의한 행정상 강제 집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필요시 민사상 강제 집행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자력강제력, 더 간이한 방법으로서의 자력강제력의 행사 가능한 경우에는 이때는 보충성 원칙상 타력강제력의 요청은 불가하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사용할 수 없다가 결론이 되겠고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국유 공유재산법에서 일반 재산 같은 경우에는 사법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법상 의무는 이와 같은 강제집행, 자력강제력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 원칙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디서 나온다? 국공유재산에서 일반 재산 쪽에도 행정 대집행이나 강제징수가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방법을 취하지 않는다. 일반 재산 쪽 정리해 두시고, 부작위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부작위 의무의 근거인 금지 규정으로부터 위반 상태의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도출된다. 지금 이거는 자주 나오게 되는 불법 건축물 상황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불법 건축물이 이렇게 있다 이겁니다. 불법 건축물이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 1항에 따르게 되면 건축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았으면 건축을 할 수 없다, 건축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부작위 의무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행정 대집행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얘가 행정 대집행으로 이렇게 들어가려면요, 행정 대집행, 그래서 행정 대집행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은 이게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부분은 뭐였다? 불법 건축물, 이것은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케이스죠. 이거는 부작위 의무에 대한 문제가 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대체적 자기 의무죠. 행정 대집행은 자기 의무로 기본적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전환시키는 과정이 바로 전환명령이 철거명령이 될 텐데요. 철거명령 중간에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 이거죠. 철거명령이라는 전환명령이 중간에 이렇게 들어와 줘야지 부작위 의무가 자기 의무로 이렇게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불법 건축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라 라는 이 근거 규정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건축법 제11조 1항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11조 1항을 근거로 해서 부작위 의무의 금지 규정의 근거 되고 있는 11조 1항을 근거로 해서 위반 상태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 즉 이걸 명할 수 있는 권한, 이렇게 인정될 수 있겠느냐, 전환명령이 가능하겠는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철거명령은 이거는 침입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법률 원칙 적용을 받게 되고요. 별도의 전환규범으로서 건축법 제79조 1항에 전환규범이 따로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전환규범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 얘기고, 건물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경우에 건물의 명도 의무는 일반적으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이것은 행정대집행의 요건으로 공작보형 중에서 공법상 의무불이행, 대체적 자기 의무불이행, 보충성 원칙과 이익형량, 공작보형에서 여기서 이제 작부분이죠. 대체적 자기 의무불이행입니다. 대체적 자기 의무불이행에서 지금 명도 의무는 자기 의무는 맞습니다. 먼저는 부자기 의무인가 자기 의무인가를 보시라고 했고요. 부작위 의무면 무조건 비대체적 의무가 되는 것이고,
자기 의무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대체적 의무일 수도 있고 비대체적 의무일 수도 있겠죠.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토지의 인도 의무, 건물의 명도 의무, 그 다음에 점유자의 퇴거 의무. 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는 비대체적인 자기 의무입니다. 자기 의무는 맞는데 토지의 인도 의무, 그 다음 건물의 명도 의무, 그 다음 점유자의 퇴거 의무. 문제는 이거 세 개밖에 안 나옵니다. 세 개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이기 때문에 행정적 집행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예,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은 이에 대한 불복 방법에 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별도의 불복 방법은 2005년도 전까지 있었다라고 했죠. 첫 번째로 건축법이 80조의 이행강제금이 있고요. 예, 별도의 불복 방법이 제거됐고 현재는 대부분 다 제거가 된 상태고 농지법 등 몇몇 개가 예외로 아직도 불복 방법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불복 방법은 종래에는 과태료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재판을 이와 같은 이행강제금에도 준용한다라는 규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 준용 규정이 이제는 거의 다 삭제되고 농지법 등 몇 개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그 다음 13번입니다. 처분의 신청이면 기본적으로 17조 생각하시면 되겠죠. 행정절차법 17조. 네,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예,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도록 허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뭐 이런 경우들은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민원을 넣을 때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A 관할청을 찾아가야 되는데 B 행정청에다가 우리가 신청서를 넣는 경우들이 있죠. 이건 우리 생활에서도 경험을 해본 부분이고요. 행정청의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만 된다. 이렇게 문서로만 그러면 무조건 틀리는 겁니다. 문서로만 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다른 법률에 구두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라거나 아니면 구두나 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사전에 공시해 놓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 하지만 다른 법률에 허용할 때라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공시가 이미 미리 되어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문서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 보조사 때문에 안 된다, 틀렸다 이렇게 처리하셔도 문제 없으시고요. 처분을 신청할 때 전자문서로 이메일 같은 경우에 신청인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신청한 것으로 본다. 내가 지금 허가를 신청합니다. 허가를 신청하는데 신청인의 컴퓨터면 제 컴퓨터잖아요. 그죠? 제 컴퓨터에 이건 어떻겠습니까? 그럼 내가 내 컴퓨터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입력됐고요. 그리고 1000년 뒤에 만약에 발송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구의 컴퓨터가 되겠습니까? 행정청의 컴퓨터에 입력된 때가 되겠죠. 행정청의 컴퓨터에 입력된 때 신청이 된 것,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의 흠이 있는 경우에 형식적 요건이죠. 기재사항이나 구비서류 등의 문제가 있을 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서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내야 된다. 물론 이제 되돌려 보낼 때는 구체적으로 밝혀 되돌려 보내야 되지만 그 중간 단계가 하나가 있잖아요. 형식적 요건을 흠결한 경우에는 바로 되돌려 보내는 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보정명령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죠. 우선 일단은 보완을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정명령의 법적 성질은 통지입니다. 통지, 행정행위죠. 보정명령 단계를 거치고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되돌려 보낼 수 있는데 그때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밝혀주어야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정명령이 들어가 있었어야 할 때고요. 14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폐지죠. 행정행위의 폐지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경우를 말할 텐데 여기에는 이제 부담적 행정행위, 그냥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편의상 침익적 행정행위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데 부담적 행정행위라는 표현은 침익적 행정행위랑 여러분들이 그냥 같게 보시면 되고 엄밀하게 말하면 부담적 행정행위가 조금 더 넓은 개념입니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담적 행정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자유롭다.
그럼 수익적 행정에 대한 취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용상 적법 요건과 관련돼서 세트 메뉴가 3형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취소 사유, 두 번째 법률 유보, 세 번째 제한 법리 이렇게 있었는데 그 제한 법리의 기본은 신뢰보호였었죠. 이유는 수익적 행정 행위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는 기득권을 박탈하는 것이 바로 취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득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신뢰보호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부담적 행정행위는 그것을 취소하면 오히려 수익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나는 계속 부담을 느끼고 싶었는데 라는 신뢰를 주장하는 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경우와 달리 신뢰보호 원칙 등의 제한 법리가 달라붙지 않습니다. 수익적 행정에 대한 철회권 유보의 부과는 철회를 하는 경우죠. 철회는 부동철사, 개벽이 되는 것이고 부담 불이행과 상대방의 동의, 철회권 유보와 사정 변경, 그리고 법령 개정과 법령상 철회 사유 이와 같이 부동철사, 개벽이 있을 텐데 이 부동철사 개벽 중에 철회권 유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철. 그 유보된 사유가 발생하여 A라는 사유가 발생하면 허가를 철회할 것이다 라고 사전에 부관을 붙여놨던 것이죠. 철회권이 행사된 경우에 상대방이 신뢰보호원칙을 원용하는 것을 제한하는데 실익이 있다. 철회권 유보를 붙이는 용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뢰보호원칙 방지입니다. 신뢰보호원칙 주장방지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겠고 여기서 연결되어서 손실보상 청구 방지의 효과까지도 가능합니다. 신뢰보호 주장 방지와 손실보상 청구 방지라는 두 가지 측면이 철회권 유보를 붙이는 이유에 해당을 합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철회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고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라도 수익적 행정이 철회에 있어서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철회권이 유보가 되든 안 되든 뭐 그런 거 다 상관없고요. 철회권 유보가 없는 경우에도 철회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가 없습니다. 직권 취소랑 비교했을 때 직권 취소는 법률 유보가 적용되지만 별도의 법적 근거는 필요 없는 케이스였었고 철회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법률 유보가 적용되지 않죠. 그와 같은 후발적 사유를 사전에 일일이 예측하여 입법할 수가 기술적으로 없습니다. 판례는 불가증력이 생긴 행정처분이라도 공권의 확대와 영향에 따라 이에 대한 취소 변경을 구할 신청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부분 잘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A라는 처분에 대해서 내가 취소를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처분에 대한 소송이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돼서 불가 영역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툴 수가 없는 상황이죠. 물론 불가증력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처분이 실체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건 아니니까 계속해서 다투려는 요구는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불가증력이 발생했어요.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버리면 A 처분에 대한 취소를 신청을 했다가 그 취소에 대한 거부가 나오게 되면 거부 처분 취소를 제기하면 방금 생겼던 그 제소기간의 문제에 피해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신청권을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본안 들어가 버립니다. 본안 들어가 버리면 A 처분에 대한 취소에서도 A 처분의 위법을 다투게 되는 것인데 이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은 거부 처분을 다투는 게 아니잖아요. A 처분이 적법인지 아닌지를 다투고 만약 A 처분이 위법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취소해달라고 했던 신청을 거부하는 거부도 위법해질 수밖에 없고 역시 인용 판결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원하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제재처분, 취소처분, 거부처분 세 가지였었죠. 제재처분, 취소처분, 거부처분은 그것이 이유형이든 사유형이든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신청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가증력이 발생한 이 친구는 더욱 더 나간 거고요. 여기서 신청권 인정해버리면 불가증력은 무력화될 것이고 그러면 제소기간이 무의미해지며 제소기간이 무의미해지면 공정력이 파괴되고 공정력이 파괴되면 행정행위가 없어지며 행정행위가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되면 행정법이 없어지면 여러분 수험 과목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시면 인정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신청권 인정하면 일이 일파만파입니다. 그래서 신청권 인정할 수 없다 이거죠. 그 다음 15번 항고승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국민권익위원회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사입니다. 성희롱을 제일 잘하는 분들은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이제 교수님들이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강사들이 있습니다. 예, 강사들이 성희롱 열심히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에 이제 출강을 나갔던 강사가 여직원들을 성희롱을 했고요. 그 성희롱한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가 성희롱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성희롱 결정 내리면 그걸로 끝나냐? 그건 의미가 없죠. 그죠? 너는 성희롱을 한 거야. 아, 그렇군요. 네, 참으로도 창피합니다. 끝.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냥 무조건 시정조치 권고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성희롱 결정과 시정조치 권고는 서로 합체돼서 하나로서 일체를 형성한다라고 판례가 판시했던 것이고요. 둘은 일체를 형성하게 되고, 성희롱 결정은 그 강사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위법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시정조치 권고는 그 강사를 불렀던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성희롱 결정은 인격권의 침해, 강사 쪽 시정조치 권고는 공공기관 쪽에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 있어서 처분성 인정이 가능할 테고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처분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처분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처분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목 변경 신청 반려행위입니다. 저건 이제 여러 번 나왔던 것이고, 토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목, 그 다음에 건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용도. 그래서 지목 변경 신청과 그 다음에 용도 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 등 처분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러니까 지목을 변경해주지 않게 되면, 만약에 농지상 때 그런데 내가 거기다 집을 지으려고 그래, 대지로 바꿔야 돼. 근데 대지로 안 바꿔주고 소로 바꿔줘 버리게 되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목을 바꿔주지 않으면 그 재산권 행사가, 이제 판례는 그래서 재산권 행사로서 사용수익 처분 다 거론하면서 사용수익 처분 등의 그 권리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실체적 권리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토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목, 건물의 경우에서는 용도 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는 처분이다. 반복된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의 계고는 처분이 아니죠. 1차만 계고다. 계고의 법적 성질, 계고 같은 경우에는 계고하고 그 다음에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확정, 그 다음 실행과 비용의 4단계로 이루어지는 행정 대집행이죠. 계고는 대집행 영장 통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청에게 인정을 하게 되는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준법률 행위적 행정에서 통지에 해당을 할 테고, 이것은 1차에 하나죠. 2차, 3차, 4차는 아니다. 국세 환급금, 저거 같은 경우에 강제징수에서 독촉 쪽에도 판례 있습니다. 독촉도 2차, 3차, 4차는 아니다. 국세 환급금 결정 신청에 대한 환급 거부 결정입니다. 요거 이제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요. 환급이라고 표현을 하면 일반적으로 과오납부가 아니라 초과납부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과오납부 금원 반환 청구와 초과납부 금원 환급 청구는, 전자는 부가처분이 위법이라는 전제를 깔은 것이고, 후자는 부가처분이 적법이라는 전제를 깝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적법이라는 전제를 깔고 생각하시면 되고, 1,000만원 부가처분이 나왔는데 내가 2천만원 납부를 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1,000만원 초과납부한 부분이 있죠. 그 초과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돌려받을 것인가? 이거는 국세든 지방세든 보험료든 모든 법에서 이 초과납부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급 의무가 인정된다라는 별도 규정을 다 두고 있습니다. 없는 경우는 없고요. 따라서 환급 의무 및 환급 청구권은 법률에 근거해서 직접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급 결정을 한다고 해서 비로소 환급 청구권이 인정되는 게 아니고, 환급 거부를 한다라고 해서 환급 청구권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환급 거부는 처분이 아니죠. 여기까지는 공통입니다. 여기까지는 공통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무슨 방법으로 돌려받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들어갔을 때는요, 부가가치세와 나머지 전부 이거죠. 국세든 지방세든 보험료든 간에 부가가치세하고 나머지 전부 이렇게 나누시고요. 나머지 전부 같은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성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돌려받는 방법을 취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항고소송 제기할 수 없고, 그 다음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제기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라고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전원합의체 판결이었었죠. 따라서 부가가치세는요, 항고소송 제기할 수 없고 그냥 당사자 소송으로 환급 청구소송을 제기된다 이거죠. 항고소송이 안 되는
되는 건 전부 다 공통. 나머지 그렇다면 권리소송으로서 뭘 제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부가치세와 나머지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삭감 조치입니다. 예전에 이제 계약직 공무원이 있던 시절에 얘기인데, 저 보수삭감 조치 같은 경우에는요, 저거는 아예 감봉과 다를 이유가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감봉 처분과 다를 이유가 없다. 따라서 똑같은 절차를 밟고 똑같이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처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처분.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삭감 조치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감봉 처분과 또이또이다. 따라서 처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16번 행정질서벌에 대한 설명입니다. 과태료 부과하는 거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행정질서벌이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행해지는 과태료가 가해지는 행정벌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과태료는 행정형벌이 아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다. 그 부분이 포인트.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이게 이 법, 저 법, 요 법, 그 법 뭐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각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책상을 엎으면 안 돼. 책상 엎었을 때 제재가 법에 나와 있는 게 100개지 100개 부과당하면 이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법 만들기에 따라서 그냥 자살시켜 버릴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각각 다 부과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놈 고르는 거죠. 한 놈 고르는데 누굴 고르는 거야? 가장 센 놈 잡는 겁니다. 센 놈. 그래서 결국 그 센 놈 부과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한 방법으로 하나만 부과하는 겁니다. 하나만.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을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 행위. 이 오인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똑같다고 했습니다. 오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건 그냥 과자니까, 저 과자가 어떤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든 과징금이든 뭐든 간에 부과 못합니다. 정당한 이유 뭔지 모릅니다. 그쵸?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프리패스다.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 위반 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질서 위반 행위가 성립한다고 12조에 나와 있지요. 그쵸? 신분이 없는 자 가담하면 그놈도 과태료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만약 부과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신분이 없는 자한테 그냥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질서 위반 행위를. 당연히 이 친구도 벌 받아야지. 그래야지만 이 친구가 가담을 안 하고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17번째 사정 판결. 사정 좀 봐주시죠. 그게 사정 판결이죠. 처분 이후에 사정 변경이 발생했을 때 그 변경된 사정을 반영해서 행하는 무슨 판결? 예외적 기각 판결. 그게 바로 사정 판결입니다. 물론 이제 사정 판결은 그것이 비록 기각 판결이기는 하지만 청구를 배척하는, 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그럴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게 배척하는 거죠. 배척하는 기각 판결이긴 하지만 그러하다고 하여 위법했던 처분이 적법한 처분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죠. 위법은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사정 판결함에 있어서 판결의 주문에 이유 필요 없습니다. 기판력 미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미쳐버리니까 주문에다가 써야 됩니다. 그때 그랬지라고 써야죠. 그때 그랬지, 처분은 위법했지, 하지만 기각했지. 위법했지라고 명시를 해줘야지 나중에 우리 기판력을 원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요건은 뭐예요? 위치공이죠. 위치공. 위는 처분 위법, 이 부분은 사정 판결이 예외적 기각 판결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취는 취소 사유, 무효 사유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정 판결이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판결이란 뜻이고, 공은 공공복리, 이것은 사정 판결의 핵심 요건으로서 이익 형량의 산물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법원의 재량으로서 사정 판결 여부를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 이게 바로 위치공의 위죠. 처분이 위법하다. 청구가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기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외적 기각 판결이 됩니다.
법원이 사정 판결함에 있어서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 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해야 된다. 예, 사정이 변해서 판결을 하는 거니까 사정을 조사해 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또이가 나오겠죠. 예, 장난이고요. 사정을 조사해야 된다. 이건 뭐냐? 28조 2항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정 판결이라는 것이 처분이 엄연히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권리구제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 권리구제는 거부하되 간접적 권리구제는 살려야 됩니다. 전면적 거부를 해버리게 되면 법치행정의 원리에 정면으로 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적 권리구제는 거부하지만 간접적 권리구제는 살리고 그렇기 위해서 간접적 구제의 방법이라도 뭐가 있는지를 찾아봐야 할 것이고 만약 찾아봤는데 이 친구가 손해배상 등 다른 방법도 전혀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때는 사익침해가 더 커졌기 때문에 법원은 재량으로서 사정 판결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권리소송이죠. 이거는 취소송으로서 행위소송이니까 피고가 행정청이 되겠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권리소송이니까 피고가 권리주체인 행정주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 지금 국가공공단체 이렇게 나온 거고요. 치사하게 이 국가공공단체를 행정청 이렇게 해가지고 틀린 질문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치사한 경우지만 뭐 그런 거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권리주체 이거 조심하시고 손해배상 청구를 당해 취소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 제기할 수 있다. 그렇죠? 병합 관련 청구 소송 안에 손해배상 청구 포함되죠. 배당 상표 재개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있는 관련 청구소송 병합 가능한 관련 청구소송에는요. 배가 바로 손해배상 청구, 당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상은 원상회복 청구 얘기하는 거죠. 표 재개, 표는 표리관계가 되는 것이고 재는 처분과 재결 말하는 것이고 개는 단계적인 처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배당 상표 재개에 손해배상 청구 포함되어 있고 이거는 28조 3항의 내용입니다. 28조 3항. 18번째입니다. 건축법 제11조의 일부이다. 전부를 한번 보여줘 보시죠. 11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하려는 아주 뒤집어 엎는 게 대수선이죠. 자는 놈입니다. 대순하려는 놈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구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허가를 받지 않으면 뒤집어 까지 마라 라는 뜻이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11조 1항 이거 얘기하는 거죠. 부작의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입니다. 생략할 거면 말을 하지 마시고 5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에 따른 건축허가. 이제 4항이 뭐예요? 4항은 러브호텔 사건이죠. 러브호텔 4항에는 예외적인 재량 규정이 있습니다. 효과 부분에 대한 규정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재량 쪽입니다. 러브호텔 사건 같은 경우에 러브, 위락시설, 호텔,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게 4항. 그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 지금 5항은 인허가 의제제도입니다. 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호의 허가 등 신고한 것으로 보며 공장 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화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13조 2와 14조에 따라 관련 법률 인허가 받으라. 그러다 치고 7호 보통 7호 아니고 5호 나오는데 7호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농지법 34, 35, 43에 따른 농지 전용허가 신고협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건축허가 받으면 농지 전용허가 나온 것으로 본다 이 얘기죠. 허가권자는 6항, 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의제되는 인허가 의제도죠. 주된 인허가와 의제된 인허가의 관할행정청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잖아.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경우에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기관과 미리 협의하라고 인허가 의제는 권한에 관할이 이전되기 때문에 반드시 법에 이런 식으로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한 법에 근거가 있을 때는 언제나 이렇게 협의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협의하라는 얘기가. 그래서 그 관계행정청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원래는 개 쪽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개가 멍멍 그러면 이쪽에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라고 언제나 이렇게 따라 붙습니다.
서울시장이 건축허가를 하면, 예, 그럼 이쪽은 뭐야? 이 건축허가가 주된 인허가가 되는 것이고요. 이 친구가 주무행정청이죠. 주모가 아닙니다. 주무행정청이고, 그 다음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절차도 준수해야 된다. 인허가 의제제도의 집중효의 범위, 예, 학설 대립이 있죠. 예, 뭐가 집중이 되는 겁니까? 관할 요건이 집중되는가, 절차 요건이 집중되는가, 실체 요건이 집중되는가 순서대로 배치하고 1설, 2설, 3설, 대는 소를 포함하고 소는 대를 배제한다라는 논법에 따른 학설명. 그러면 관할 집중설, 절차 집중설, 실체 집중설 이렇게 학설이 대립하죠. 관할 집중설은 관할만 집중되고 나머지는 아니야. 그 다음 절차 집중설은 관할과 함께 절차까지 집중되는 것이고 실체는 아니야. 실체 집중설은 관할 요건 및 절차 요건 및 실체 요건 모두가 집중될 수가 있어 폐기당하는 거야 라는 게 학설이고, 절차 집중설이 통설 판례 입장입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예, 관할 넘어오고요, 서울시장한테. 그 다음에 절차, 예, 폐기당하죠. 예, 그러니까 건축허가에 있어서의 절차만 밟으면 되는 겁니다. 절차를 준수할 필요 없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서울시장은, 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 뭔 장관입니까? 저런 친구. 예, 그거 언제 저기 얘기를 이렇게 합니까? 좀, 이름 바꿔주세요. 6항의 규정에 의한, 그냥 저 친구가 지금 농지전용허가의 관할행정청 서로, 예, 관할권이 서로 달랐던 것이죠. 그럼 협의를 거치라고 했으니까 6항에 따라서 이제 협의해서 농지전용을 하기 않기로 결정을 했다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않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제 저 관계행정청 장관이, 예, 농지전용허가를 나였다라면 거부하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해 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이제 뭐 협의긴 한데도 불구하고 인허가 의제 쪽의 협의는 또 그걸 좀 따라줘야 됩니다.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좀 특이한 거예요. 일반적인 협의는 어때요? 일반적인 협의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협의는 단순 절차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행정기관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죠. 예, 그냥 얘기만 듣고 끝 이건데, 인허가 의제 쪽에 있어서의 협의는 상대방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됩니다. 예,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농지전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의 거부 사유를 근거로 해서 건축허가가 거부가 돼버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건축허가, 농지전용 4, 5, 6의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전용허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실체 요건은 집중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예, 이렇게 인허가 의제가 적용이 되려고 하게 되면 1, 2, 3, 4, 5, 6 요건을 모두 다 충족을 해야만 건축허가를 내줄 수가 있고, 그러면 농지전용허가도 나온 것으로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협의를 거쳤더니 장관이 4, 5, 6의 요건, 농지전용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의사를, 예, 전달한 거죠. 그렇게 되면 1, 2, 3, 4, 5, 6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되기 때문에 4, 5, 6의 요건을 못 갖춘 이상, 예, 서울시장은 건축허가를 내줄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서울시장이 농지전용허가 요건 불비를 이유로 방금, 예,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네요. 예, 불허가 거부를 할 때 농지전용허가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인허가 의제가 적용되면 그러면 법적인 효과는 의제되는 인허가가, 예, 나온 것으로 효과는 의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농지전용허가, 의제되는 인허가가 외부적으로다가 의사표시가 된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의제되는 인허가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예, 없는데 어떻게 싸워? 그치? 예,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송은 애초에 불가하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그때는 창구 단일화 시켜서 주된 인허가 쪽에 대해서, 예, 거부도 마찬가지고요. 주된 인허가 쪽에 대해서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그 안에서 의제되는 인허가와 관련된 다툼을 그 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판례는 주무행정기관에 신청되거나 의제된 인허가 요건 판단 방식 안에서 실체 집중설이 아니라 아까 전에, 예, 절차 집중설의 입장을 취하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끝? 아니네요. 예, 집행정지, 예, 집행을 좀 정지를 시키겠습니다.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임시적인 권리구제수단, 가구제수단으로는 사후적, 소극적 가구제수단으로서의 집행정지와 사전적, 적극적 가구제수단으로서의 가처분이 존재하며, 예,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요구소송에 있어서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한 가처분으로서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아니라 이런 걸 우리가 가이행이라고 하죠. 가이행. 다툼이 있는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으로서 임시적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으로서의 가금지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가처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집행정지만 23조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집행정지만. 행정심판법 같은 경우에는 30조의 집행정지와 함께 31조의 가처분이 있고요. 물론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는 가처분이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가 틀린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 틀린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당황스럽죠? 그러면 왜 틀렸다고 봤을까요? 엄밀하게 말하면 적법한이어야 됩니다. 적법한. 법원에 계속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소송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내일 모레 각하될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부적법한데 계속되고 있을 수도 있거든. 아직 각하가 안 됐을 뿐인 거거든. 이런 경우라고 하게 되면 가구제소 또한 집행정지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이게 적법한 본안 판단이 계속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판례가 말을 함부로 하잖아. 판례는 그냥 아무 말이나 막 던지잖아요. 그죠? 입을 꼬매버려야 되는데 아직 못 꼬매갖고 그래갖고 판례가 저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본안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고 있으면 된다. 그 판례 말을 그대로 옮기면 어떻게 해요? 그럼 자기가 교수가 아니지 학생이지. 그치? 학생이 출제했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본안 판단이 법원에 계속되는 게 엄밀하게 맞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게 맞는 지문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2번 보겠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을 한 후에 본안이 취하되더라도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당해 소멸된 것은 아니고 별도의 취소 조치를 필요로 한다. 그렇지 않죠? 물론 행정소송법 제24조에는 집행정지 취소 결정에 대한 별도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행정지라는 것은 어디에 기생하는 거예요? 본체 소송에 기생하는 보전소송이란 말이죠. 따라서 본체 소송이 세상에서 없어지게 되면 각하되거나 취하되거나 하게 되면 집행정지 보전소송의 그 보전처분도 자동 실효입니다. 사라지는 거죠. 집행정지 결정이 확정된 후라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서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집행정지의 요건 뭐 있습니까? 본대 회급 복명이죠. 중대장님이 행군 중에 똥이 마려우셔서 본대는 회급 급하게 부대로 돌아가라 막사로 돌아가라 라고 복명복창을 시켜서 행군이 집행정지가 됐었습니다. 적법한 본안 판단에 계속 집행정지의 대상으로서의 처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여기까지가 적극적 요건이죠. 그 다음에 복명 같은 경우에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과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 상황. 지금 이게 소극적 요건이잖아요. 소극적 요건,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 이렇다라면 집행정지 결정이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없었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나왔던 거고 나중에 이런 소극적 요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럼 이제 집행정지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취소하면 되는 것이고요. 직권 가능합니다. 직권. 왜 직권이 가능해? 직권이 불가능한 즉 처분권주의가 적용되는 케이스는 소개시와 소종료와 같이 소송 진행 중이 아닌 상황일 때는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죠. 하지만 집행정지라는 것은요 소송 진행 중 상황이죠. 소가 끝나고 시작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의 직권 개입 당연히 가능합니다. 집행정지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 소명 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적극적 요건이면은 신청인 쪽에서 그와 같은 뭐예요? 본대 회급 이거죠. 본대 회급이라는 요건이 있다는 것은 주장 소명을 신청인 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복명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피신청인 행정청 쪽에서 그와 같은 소극적 요건의 존재를 주장하고 소명하고 입증 아니고요. 소명하고 해야 된다. 100% 확신을 주면 입증, 50% 이상의 심증을 형성하면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갑은 A 행정청에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었다. 갑에게 거부하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갑을의 관계가 이제 뒤집어질 때가 됐고 이에 대해서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해서 인용 판결을 나왔다. 이 너무 간단한 문제라는 게 알게 되겠죠. 위 거부처분이 절차 위법입니다. 주체 절차 형식 내용 중에 절차 위법 취소된 경우라면 행정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가 있다. 다시 재거부처분을 했다는 말이니까
과연 이것이 기속력에 위반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문제를 생각을 해보시는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기속력이 적용되지 않으면 기속력에 위반되지도 않겠죠. 그러면 적용 범위를 생각하셔야 되고, 적용 범위에서는요, 주관, 객관, 그 다음 시간적 적용 범위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주관적 적용 범위 문제는 없고요. 그러면 객관적 적용 범위와 시간적 적용 범위 두 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체 절차 형식을 한쪽으로, 그 다음에 내용상 하자를 한쪽으로 이렇게 하시게 됐을 때 주체 절차 형식 쪽에서는 시간적 적용 범위, 즉 법령 개정, 사정 변경의 문제가 결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체 절차 형식의 위법에 있어서의 객관적 적용 범위 1개, 그 다음 내용의 위법에, 실체적 위법에 있어서의 객관적 적용 범위와 시간적 적용 범위 2개, 총 3개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말이에요. 그 객관적 적용 범위는 판결 이유 부분에 제시되어 있는 구체적인 위법 사유를 시정하고 하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죠. 적용되지 않을 테니까요. 객관적 적용 범위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적법 절차를 거쳤다라고 하게 되면 객관적 적용 범위를 벗어났다는 얘기인 겁니다. 위법 사유를 이미 시정하였다. 위 거부 처분이 실체적 위법을 이유, 요번 내용이네요. 요번에 앞에는 주체 절차 형식, 여긴 내용. 취소된 경우에는 A행정청은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다시 거부 처분을 할 수 없고 가백이 반드시 허가를 되냐? 그렇지 않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객관적 적용 범위와 시간적 적용 범위 벗어나 버리면 됩니다. 벗어나 버리면 기속력에 위반됨이 없이 거부 처분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반드시 허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내용의 하자입니다. 그러니 대표적으로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만약에 저 허가 처분이 재량이라고 한다면 다른 재량권 행사의 근거 사유를 가지고 재거부 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법원이 판단했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저 거부 처분이 나온 후에 법령 개정 사정 변경이 있어서 그걸 적용해서 거부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A행정청이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을 하게 되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당연무효죠. 네.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래. 네, 그 당연무효인데 왜 당연무효예요? 내용상 위법이고요. 명백하죠. 명백. 판결문에 왜 위법인지가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잘못을 범하게 되면 그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명백한 위법도 맞겠다. 그래서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 사유다 라고 판례도 반시를 했습니다. A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기속력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간접강제 대상이 된다. 요거는 이제 심판에서의 직접강제, 소송에서의 간접강제를 이제 비교하는 문제로 그동안 주로 출제가 됐었고, 요즘에는 심판에도 행정심판법 50조의 2에 간접강제가 도입됐다는 점도 주의를 해주시고요. 심판에도 간접강제 이제 도입됐습니다. 간접강제는 그 이행강제제도 중에서 개입의 정도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넓게 완화 적용시켜서 넓게 인정될 수 있고, 직접강제는 강도가 세기 때문에 좁게 인정될 수밖에 없다. 언제나 총량은 동일하겠죠. 그래서 그 요건과 관련돼 가지고 이런 경우에 판례가 뭐라고 했어요? 기속력에 위반되는 재거부 처분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에 대해서 이와 같이 무효인 재거부 처분을 하면 이것은 재처분을 하지 아니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해서 간접강제 신청을 인정을 했습니다. 기속력에 위반되는 재거부 처분, 직접강제 신청은 안 됩니다. 직접강제 신청 안 되고 간접강제는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16년도 서울시 9급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